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예,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제가 어젠가 미국에 사는 어떤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냉면 세트, LA 갈비 한 4-5점 있는 냉면 세트가 있더라고요. LA에 있는 한인 식당인데 땡땡 식당이라고. 얼마겠습니까? 냉면 세트가. LA 갈비가 한 4-5점 있습니다. 1인분. 74,000원이더라고요. 74,000원.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74,000원. 냉면 세트가 1인분이 74,000원. 미국이. 한국도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콩국수집이, 제가 자주 가는 콩국수집이 13,000원 됐습니다. 예. 이 상황, 어디에서 이렇게 됐는지 국내 요인, 국제 요인 짚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개인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운데 앉아서 당황했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예. 편안하게 경제쇼 할 때처럼. 예. 이게 지금 물가가 국내에서는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올랐을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4% 나왔을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죠. 42년 만에 최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가 1980년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의 물가가 얼마나 높던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때에 아무튼 볼커 의장이 나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물가를 잡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20% 올려야 될 정도까지의 물가 수준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현상은 똑같이 보시고 지금 미국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거의 4.8%라면 그렇죠.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도 13년 만에.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얘들 그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보면 한 40만 원 더 비용이 드는 거죠. 뭐 살려 1,000만 원치 살려. 예, 맞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모여지면 별거 아니다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제가 데이터가 5.7%더라고요. 생활 물가 더 높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용이 이렇게 되면 무엇을 걱정하는 거냐면 소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더 받은 거에 비해서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혹시 경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지금 제어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센터님 이종 때 이렇게 센터님이라고 하기 편할 것 같아요.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연준이 과거의 경험이 그걸 잡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했던 거죠. 이게 그만큼 물가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경기 둔화는 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미국의 그 경제 변수들이 쭉 나왔던 그 과정을 쭉 보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면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러는 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1990년도 이럴 때도 90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2% 조금 넘었었거든요. 근데 물가가 상당히 그때 높았어요. 물론 지금보다도 높은 건 아니고 그 당시 한 3% 이런 정도가 됐었는데 91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높으면 그리고 조금 지나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형태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소비가 줄어든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금융시장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중립금리인데 저희도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제 저희 부양책적 의미가 없는 금리가 어느 수준일까? 그러면 지금 미국 연준 기준이 1%인데 하여튼 2%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릴 것 같고요. 스트레이트로. 그렇죠. 2%서부터 이제 한 3% 정도까지 가는 거는 뭐 억울해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 그게 언제 시점은 어느 정도? 뭐 올해 연말에 그냥 좀 가겠죠. 근데 올 연말? 근데 그건 그래 두렵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요? 그럼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래 3%를 해서라도 지금 8%대 있던 물가가 한 3% 내외까지 내려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꺾여서 내려올 것 같은데 많이 내려와야 한 4% 위에 이제 있잖아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근데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4% 정도면 4.5나 5를 이제 중립금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4.5, 2.5 현재는 뭐 2.5.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4%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낮은 거를 중립금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계속해서 연준을 의구심을 갖는 거죠. 얘들 처방이 이 사람들의 처방이 과연 이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겠냐. 그리고 이 정도 처방 갖고는 안 돼. 훨씬 독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정말 이거 좀 많이 다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다치는 거 아니야? 이것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더 큰 문제는 이러다가 금융위기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두려운 거죠. 예.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이 1990년도에 버블이 터지는 것도 그렇고 과정을 보면 아주 동일하잖아요. 어떤 그 굉장히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많이 해가지고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이런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게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그거를 빨리 잡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그 빠른 속도로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를 경제 내에서 흡수를 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니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트리거가 돼서 버블이 터지면서 그다음에 그렇죠. 문제가 생겨버리는 형태가 대부분 보면 이제 금융위기로서 발전을 해가는 그런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미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특히 거품은 끼어 있다. 그렇죠. 특히 부동산이나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모든 나라들에서 다 이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연준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작년도에 본인들이 잘못 판단해서 올해 물가 8% 나오고 이러니까 막 지금 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잘못해 놓으니까 이걸 빨리 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금리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을 때 금융 위기 쪽으로 어떤 형태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없는 상태죠. 그냥 연준은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끄기 위해서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게 잘못되면 이제 금융위기로 발전을 해가지고 펑 터져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경기 둔화도 참 문제지만 저는 이것도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연준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치고 유럽하고 달리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실업률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도 그 정도의 GDP 22조 달러 GDP에 뭐 성장률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 4% 정도의 성장률이면 그래도 내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이 정도 성장률에 수입 물가가 급상승하고 이러면 게다가 자산 가격 버블과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자를 그냥 이자만 내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그렇죠.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뭐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GDP의 103% 정도 되고 절대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세계 3위고 그 증가율면으로 봤을 때는 세계 1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일부 조사한 거를 제가 그 보니까
2014년도에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 이 주택을 가지고 빚을 내고 그랬던 것보다 지금이 보면 5배 정도까지 더 늘어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규모가 늘어나 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치기만 해도 중상 있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잘못하면 사망이고. 이런 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위기가 되는 거고요. 위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소비나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국면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봐야죠. 일단 짚고 넘어가자면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GDP 대비 부채를 보는 이유는 그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130%면 상당히 높죠.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금융정책보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소위 이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융정책을 강하게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또 이게 문제가 있더라도 내수는 그래서 좀 뭐 미국만큼 회복될 수는 없죠. 내수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 결국은 서비스 업종의 소비 확대라는 강한 모멘텀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려면 결국 내구재가 중심이 되는 글로벌 무역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이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정부가 뭐 정책이 여기서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사 보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소위 MB 때 정책의 재현이다 말이 나온 이유가 결국 성장 동력을 뭐 어쩔 수 없이 결국 수출형 내구재를 수출할 수 있는 대기업에 쏠릴 수밖에 없고 뭐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화를 좀 약세 유도를 용인해주고 또 하나는 뭐 법인세 같은 거 낮춰주고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 글로벌 교육이 생각대로 안 되면 아까 센터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가계부채 문제는 이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외적으로 개선돼야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그 에너지나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숨겨져 있는 거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전쟁 아닙니까? 그 그렇죠. 전부터 있었던.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윤지호 센터장님 말씀하신 내구재 중심의 글로벌 무역 활성화와는 완전히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사실은 제일 두렵거든요. IPEF라는 것도 사실은 미국 중심으로 아세안이랑 한국, 일본이랑 우리끼리 그냥 유럽이랑 해가지고 우리끼리 반쪽짜리 자유무역 하자는 거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중국이 반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희들 그쪽으로 갔어? 정말 확실해? 그러면 한국 우리랑 안 할 거야? 뭐 이 상황 지난번에 사드 배치 같은 그 상황이 너무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가면 안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잠깐 첨부를 드리면 이게 형이 최근에 보면 저희 정치가 중요해지고 경계선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기자님 오랜만에 뵀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이게 다들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은 또 중간선 앞두고 있는데 이거 뭐 반향 이러고 있다가 물가 못 잡거든요. 그럼 관세라도 뭐 정책을 내놔야 되는 것 같고 중국도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시진핑 정부도 사실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둘이 뭐 손잡고 서로 화해한다가 아니라 좀 뒤로라도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잠깐은 서로 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 아니냐. 둘 다. 그렇죠. 코너에 완전 몰렸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물론 서로 계속 정치적인 선택을 우리한테 강요하겠지만 뭐 이런 거죠. 반도체를 예를 들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설계 기술을 갖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설계 공장은 다 뭐 낸드나 다 중국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도 공장을 짓는 거죠. 설비를. 설계 기술은 우리한테 좀 배우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완벽하게 서로 껴안고 화해하고 이상한 게 아니지만 어쩌면 약간 휴전 시기가 다가와 있지 않나. 저는 사실 그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희망적으로 이게 예, 맞습니다. 희망적입니다. 한 예. 10년 휴전 시기에 가면 너무 좋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안 가죠. 예, 잠깐 경기가 이게 안 좋아지고 약간 휴전을 하는데 또 좀 좋아지면 또 이제 막 또. 싸움을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양쪽이 예.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미국 같은 예. 경우에도 지금 뭐 물가가 굉장히 높은 것도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들도 아니고 예. 거기에다가 11월 달에 중간선거는 이대로 가면 정말로 큰 참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이 11월 달에 참패를 하게 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잘 모르는 상태예요. 79세시기 예,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 11월 달서부터 레임덕에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네.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실제적으로 2년도 못 하는 거죠. 예. 1월 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1년 한 10개월 정도 하고 레임덕이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로 황당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서 갑자기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이게 약간의 이제 화해적인 조치 형태로 나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완전히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형태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 걸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자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휴전 기간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휴전을 하고 내부를 정비하는 시간을 좀 갖자. 이런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근데 이게 나오죠. 정말 바이든도 곤혹스러울 것 같은 게 미국 내 유권자들이 포브스에서 지난 4월에 나온 걸 보니까 아, 중국 관세를 더 때려라. 그러니까요. 중국 관세 더 때리고 중국 쟤들이랑은 무역하지 마. 이게 지금 미국 유권자의 60%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다 섞여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게 입지가 중국이랑 뒤로 손을 잡는 거는 또 공화당이 가만 안 놔둘 거란 말이죠. 쟤 손 잡았어!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걸 다 떠나서 사실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물가거든요. 그렇죠. 뭐 이 정도 지금 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한참 요새 유행했던 단어가 파이어족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산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뭐 빨리 오래 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다시 일자리 찾아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봤던 대로 지금 자산 시장도 이렇고 부동산도 막 좋은 것 같지만 월세 쪽으로 좀 레버리지 많이 일으킨 쪽들은 분명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치. 그럼 결국 글로벌하게 봤을 때 파이어족들이 후퇴하고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연준의 파월이 원했던 소위 구조적 임금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두려웠던 건 70년대 그거 아니었어요. 70년대 그때 플리스 곡선이 망가졌었지 않습니까?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고용과의 관계가 무너졌었죠. 그때 노조가 너무 세고 임금이 경직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뭐 이거에 벗어나기 위한 어떤 단초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이대로 가면 뭐 민주당 정부는 허수아비 정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한다면 10월 9일 전에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10월 9일 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화해하는 것보다 중국과 미국이 관세를 좀 낮추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치. 제가 우리나라 대선을 겪으면서 하나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어떤 정부든지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맞습니다. 그 정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뭐 여러 요인 뭐 얘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의 이렇게 높은 그 물가 이 부분들은 국민을 어떻게 하든지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LA 갈비 냉면 세트 냉면 세트가 뭐 7만 얼마 이건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중국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미국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뭔가를 표를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겁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 그냥 그렇죠.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 그러면 큰 스윙을 한다는 건 0.75도, 그러니까 0.5 스트레이트 가는 거는 2번 더 가는 거는 예.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래서 2%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예. 우리 자꾸 희망을 있어서 그런데 지금 무슨 정책을 취하더라도 예. 연준이 목표했던 2%대 물가 내려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물가를 용인해 줄 거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3% 이상의 물가를. 그러면 적정한 물가. 왜냐하면 또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분들이 유가야 어떻게든지 공급이 되지만서 예. 잡힐 수가 있는데 예. 제일 문제가 좀 곡물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인도 때문에 밀값이 뛰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밀값이 뛰니까 인도의 정책이 나온 거고요. 뛰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이런 정책이 밀가상을 더 올리는 거죠. 이게 막 스파이럴처럼 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농산물 가격 쪽에서의 영향이 사실 인플레에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정기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강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강한 정책 뒤에는 결국 다른 수단까지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시기로든지. 다른 수단이면 뭐가 있을까요? 수단이 관세예요. 관세? 낮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싸게 수입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을 속으로는 네. 계속 하고 있었는데 대안이 별로 없어요 지금. 대안이 별로 없는데 이게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퓨 리서치를 보든 어디를 보든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이 네. 중국에 대한 적대심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좀 그러니까요. 세거든요. 예. 근데 저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근데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바이든의 지금 정치적으로 저걸 설득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예.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커진 거는 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계속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트럼프가 거라고 사실은 봐야 또 되잖아요. 막 부추긴 예.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쌓여온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일거에 해소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상수로서 그래야 되는데 상수다. 자 그러면 그거를 그냥 더 부추겨 가지고 이번에 한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국하고 확실하게 한번 그냥 투닥거려 보자 이렇게 가면 그건 이제 나중에 가면 정말로 이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 버리니까 그게 또 상당히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갑자기 왜 핸드폰을 예. 보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마리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빌미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리커창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여기는 대신에 이슈 오더덕이니까 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거는 오늘- 전혀 근거 없습니다. 아니 너무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예. 뭐 시진핑이 약간 경제 때문에 그렇게 권력을 약하진 않은데 예. 그래도 경제 우선적인 거 조치를 여러 가지 중국의 인사 쪽에 나오지 않을까. 인사에서. 이런 카더라 통식, 뭐 아. 리컨창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 경제를 대표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측에서 화답으로 좀 그래, 너네들 규제도 좀 완화해 줄게. 뭐 이게 서로 이게 조금씩 잽을 날리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교육. 아까 이제 교육은 장기적으로는 과거에 2000년대와 같은 서로 시대로 가지는 않을 거지만 그 정도는 지금, 안 되고.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에서 우리가 2000년대에 경제가 좋았던 거는 중국의 생산 가능인가 확 늘어나니까 공산품을 싸게 생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렇죠. 이걸 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대로 놔뒀다가는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 중국의 어떤 디플레이션 기능을 좀 회복시키는 형태. 그렇죠. 이게 뭘까? 다들 잘 모르겠는데 모여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보고 아니 있습니다. 중국한테 싼 공산품 막 그 뭐 생산해서 수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도 그래서 월마트가 뭐 중국 제품으로 맞습니다. 다 뒤덮였다고 한 게 한 15년 전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가 나았나? 뭐 그럼요. 그게 없었으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예, 풍요롭게 맞습니다. 소비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정치 외교적인 해법도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서로 맞보자주의로 한번 가면 예. 일시적으로는 열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길을 택하기지는 않고 예. 아마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상황에서 좀 지리하게 가다가 합의를
어느 순간에 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예. 거는 러시아 때문에 유럽이 큰일입니다. 그렇죠. 뭐 다른 걸 당장. 떠나서 예. 러시아가 일단 뭐 경제 제재 대상국이니까 논의를 하는데 이 전력 가격 상승에 직격탄이 유럽이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는 그때 유럽은 거기다가 뭐 탈원전에다가 친환경 정책 막 이런 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제 다 돌릴 거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미국과 중국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가 계속해서 좀 너희들 그만 좀 싸워 이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나은 거고요. 그렇죠. 중국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럼 나머지 예. 나라들은 가계 부담, 기업 부담 다 머리 아프다가 또 식량 위기 오죠. 이랬을 때 과연 리더십 국가들한테 많은 국가들이 뭘 요구할까요? 러시아는 근데 좀 다른 문제여가지고 너무나 정치적이어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확전돼서 나토와의 전면전이 난다는 거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 이슈는 좀 소멸 수준에 갔는데 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여전하죠. 특히 유럽 경제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게 지금 계속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토하고 확전을 한다는 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고요. 그렇죠. 그거는 네. 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네. 되니까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은 없을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 때문에 한번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 타격은 이제 곡물 때문에 또 타격을 맞습니다. 받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난 다음서부터 국제적인 이 보도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왕따시키는 형태였잖아요. 맞습니다. 저 진짜 나쁜 놈이다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가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본인들을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식량의 무기화라고 하는 것들은 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가장 싼 가격으로서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도 자체는 2010년도서부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했었고 그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결실을 못 맺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본인들이 코가 석자니까 뭐 그거를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되죠. 다른 쪽이 더 심각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정치적으로 나토하고의 뭐 분쟁이 발생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맞습니다. 계속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대응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와치해 본 걸로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공식처럼 알고 있었던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외화 유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금리 역전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뭐 2018년에도 그랬고 2014년에도 그랬고 똑같은 지금 레토릭인데 사실은 그 이면의 레토릭이 다른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금리를 그렇게 우리는 성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그게 이제 KDI에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잖아요. 근데 이제 새 정부 출범과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새 정부의 어떤 희망, 의도, 기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최대한 금리를 인상하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일단 금리 역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뒤져보면 항상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금리 역전을 우려하는 거는 과도한 자금 유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딱 하나. 그렇죠. 2014년, 2017년에 금리 역전 발생했는데 예. 그때 여기들이 채권을 많이 샀거든요. 그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제가 교과서에서 보다가 그때 그림 그려보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 현실하고 이거는 다르게 움직이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2017년에는요. 저럴 리가 없는데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채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채권 시장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최근에 이제 좀 달러가 유독 강했지 않습니까? 달러가 환율이라는 게 결국 세 가지 변수라고 본다면 금리 차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의 차가 있을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리스크예요. 아까 센터님 지적하신 것처럼 야 이러다 금융위기 오면 어떡해? 그럼 달러를 선호하겠죠. 국가 부도 위기. 뭐 그게 아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환율을 용인할 거냐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원 엔화나 뭐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다 약세였거든요. 위안화나 뭐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정될 거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신정부에서 예. 뜬금없이 가지고 빅스텝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창용 총재가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뭐 어떻게 했든 환율 결정짓는 변수 중에 하나 금리 차가 있다 보니 그렇죠. 원화가 약간 1,300원 가려다가 좀 주춤해지는 흐름이 나온다. 아.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 채권을 사거나 원화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이게 뭐 지속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금리 역전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가진 짧은 경험 속으로는 이건 굉장히 뭐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원화 자산을 살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무슨 자산을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조금이나 있다는 것도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네. 때에 네. 뭐 윤지호 센터장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자금이 나간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투자론으로서 놓고 볼 때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사이에서 돈이 막 움직여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 주식에 투자하는 돈 따로 있고 채권에 예. 투자하는 돈 따로 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돈 따로 있거든요. 예. 아주 큰 부분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중간에 회색지대에 약간의 돈들이 있다가 그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하는 예.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요. 예. 근데 그 회색지대에 있는 돈 자체는 큰 부분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다지 눈에 띄는 형태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국제적으로도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 있고 선진국에 투자하는 자금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자금 따로 있고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막 옮겨 다니고 그러는 건 그렇게 규모가 크질 않아요.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개방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그 벌써 한 뭐 40년 가까이 이렇게 됐지만 채권시장을 개방하고 한 거는 그것보다도 기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 채권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이게 낮아서 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매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누적해 놓은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단계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전 세계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다지 크게 움직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속도가 늦고 그다음에 인상하는 폭 자체도 적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연중에 보면 기준금리가 둘의 사이에서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도 높아지고 이런 형태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 단계를 좀 지나가고 나면 또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뭐 우리나라가 1.0%에서부터 0.5%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2%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게 금리 인상 피크가 됐다.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가지고 1%를 만들 거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2%로 쭉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연준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에 3%를 만든 다음에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그랬으니 금리를 내리자. 이거 아니고 계속 3%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 우리가 특히 또 개인 투자자 사학개미도 있었고 그 전에 연기금이랄지 공적 KIC랄지 그 투자공사랄지 그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 환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세고 저쪽에서 달러 비싸게 팔아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저건 수백조 원인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 그러니까 무조건 뭐 외국 자본이 우르르 나갈 거야. 뭐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한 게 지금 그 사람들이 한 700조 원 됩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그 한 게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30% 정도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의 30%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000조 이렇게 그러니까 한 되지 700조 정도 조금 그러니까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이즈는 우리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달러로.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상황은 한국은 아니잖아요. 이미 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근데 또 동시에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일본의 소위 와다나베라는 그 자금이 돌아왔냐는 거죠. 일본 안으로. 지금도 잘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게 그래서 이게 돌아올 거고 뭐 상충돼 이거보다 네. 그냥 어쩌면 투자들은 적절하게 이제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면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최적일까를 고민할 뿐이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원화자산이 좀 괜찮은 게 이머징의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한국은 굉장히 안전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너무 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 수도 최근에 있죠. 네. 제가 놀랬던 거는 의외로 국내 지금 채권들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채 같은 것도 워낙 센터님 그쪽 잘 아시는데 제가 안 그래도 어디 저번에 갔는데 좋은 채권이 뭐 있냐 묻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AA 이상 되는 것들. 저한테도 문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중금리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 10년물 국채 이런 게 한 3% 조금 넘잖아요. 3%. 그러면 네. A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도 4.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 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정말 뭐 1% 얼마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4%니 4.5%니 이러니까 살만하네. 예, 이건 뭐 야, 이거 매력적이다 이렇게 살만하네. 뭐 오늘 이슈 오도되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전채 같은 것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예금 금리 늘 바에는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저는 뭐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죠.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절대라는 건 없지만 저희만 그러겠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을 딱 보면 금리가 올라오면 제 생각엔 수요가 생길 것 같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환도 약한데.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의 희망과 다르게 이게 금융위기를 향해 가고 있다면 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그렇죠. 뭐 무너지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농담처럼 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뭔가 불안불안했는데 뭐라도 하나 좀 닫혀야 좀 편한데 가상자산 시장이 닫히더라고요. 빨리. 그게 무너진 게 낫다? 크게 낫죠. 이거 들으시면 욕하실 수 있는데 이게 혹시 부동산이면 어떡한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부동산이 겁이 나죠. 제일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여진이 뭐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좀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위험의 정도가 약간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니냐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장관이랄지 뭐 특히 이창용 총재 같은 분은 워낙 뭐 국내외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그렇죠. 잘 요리는 잘 하실 거는 같은데. 오늘 빅스텝 발언 하신 거 보니까 너무 또 IFC가 아니신가. 너무 글로벌화 되계신 거 아니냐. 좋게 보면 그렇죠. 구두 개입을 해서 맞습니다. 기대의 심리를 확 그냥 낮춰버리는 그런. 근데 뭐 한국은행 작년 8월부터 이미 4차례 올려놨는데 지금 뭐 사실 그게 빅스텝보다 베이비 스텝으로 좀 조정해 가야 될 시기 아니냐는 게 공론이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에 왜 당황을 했었지. 근데 그 기획재정부 입장 모든 정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간에 한쪽에서는 경기를 계속 살리고 싶어하고 그렇죠. 한국은행은 야 우리의 주요 역할은 물가 상승을 잡는 게 우리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롤에 충실할 거야. 이런 게 이제 항상 부딪혀 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질문제도 있어서 제가 되게 좋은 질문을 던져주셔서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뭐 통화 정책이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 범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정 정책이 어떤 식의 물가를 영향을 줄 거냐. 그리고 재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타겟팅해서 가는 성격이 강한데. 그렇죠. 사실 이게 추가 물가 상승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줄 수 있다. 그렇죠. 뭐 다들 뭐 국고채 발행 없이 추경 진행된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이냐? 현재로서 봤을 때 그 얘기한 걸로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것도 이제 추계거든요. 예측치죠. 예측 추계인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제 거기에서 세수가 이만큼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세가 늘어날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법인세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 움직이는 거 봐서 과연 이게 지금 이익이 더 많이 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면 잘못하면 작년보다도 법인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보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뭐 크게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부동산 그 세제 요 부분들 조금이라도 아무튼 손을 보게 되면
이게 세율을 좀 낮춰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더 늘어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예상하는 것처럼 이게 더 늘어나고 저게 더 늘어나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뭐 몇십 조의 그 추가 세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쓰면 됩니다. 이건 성립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게 세수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예. 적자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또 이게 고민이 되냐면 오늘 또 인수위라는 정책 발표에서 법인세 얘기를 꺼냈거든요. 법인세 낮춰준다고? 뭔가 가능성을 좀 했었죠. 왜냐면 법인세 상속세 이야기가 사실은 국정 과제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5년 대비해서 실효 법인세율 상승률을 보면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까 저 어떤 정책가 궁금해서 많이 뒤지다 보면 3월 달인가 정경련에서 기업들 중심으로 서베이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 나왔던 정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들은 헷갈리는 거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걸 세제 낮춰줄 것 같은데 예. 언제? 그러니까 추가 국고채 발행이 없다. 이게 과연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그게 가능한가? 예. 세금은 깎아주고 예. 복지는 늘리는데 근데 국고채 발행은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아마 새로운 이창용 총재분과 재정 쪽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예, 이게 그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예. 논의를 한다고 해서 예.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하셨던 것처럼 아니 세금도 깎아주고 그 하면서 쓰는 거는 더 많아지고 근데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논의를 하면 탁상공론이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창용 총재가 어쩌면 물가 통제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이니 그렇죠. 강하게 하는 거. 그렇지. 강하게 나가는 거 예, 아니냐. 이게 채권시장 저희들은 괜찮아요. 주식시장 종사자는. 예. 요즘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채권 매니저들이었거든요. 거의 채권 학살이 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고민이 된 거죠. 이창용 총재 발언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여쭤봐야 되는 게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에 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좀 그립력이 세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어떤 수치로 나오는 게. 그렇죠. 실업률이든 물가든 간에 사실은 뭐 각종 경제적인 어떤 다른 조치를 통해서 굉장히 막 잡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뭐 정말 그냥 올라간대 원자재가 그러면 우리는 올려 뭐 이런 나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참다가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참다가 금리도 좀 덜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풀고 이러다가 그게 한 하반기나 이렇게 연말에는 확 오는 거예요. 수입 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상당히 대처가 늦어져 버리는 그런 지금 파월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금융소의 불균형 이슈, 불안정 때문에 그래도 선제적으로 약간 우리가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는데 앞으로가 문제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뭐 저는 최근에 채권 시장이 오히려 다소 약간 진정되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아무래도 그 여러 정책들과 실제 거시 변수가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까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컨선을 만드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에 들어갔는데 약간 조합의 형태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정책이 좀 구체화되면 아무도 시장은 물가의 상당폭을 더 열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하는 그다음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물가 요인을 보면 상당한 많은 비중이 유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미국은 그 외의 변수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서비스, 임금 그렇죠. 뭐. 그래서 오히려 유가가 좀 진정되면 우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는 좀 진정 기미가 있다 봤는데 그럴 수 있네. 이런 소위 재정 정책 부분들이 좀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러면 베네수엘라나 사우디아라비아랑 어떻게 잘 합의를 해가지고 미국이 거기 증산하면 조금 나을까요? 더
확실한 거는 예.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증산들을 안 하잖아요. 오펙 예. 플러스랑 뭐 어차피 공급관이 될 거다. 그렇죠. 수요가 강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러 유정들도 그거 갖다가 더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주주들이 원하는 게 새로운 개발보다는 주로 뭐 배당이나 자사주 뭐 이런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바꿔주면 그러니까 제가 한 70년대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 그럼 뒤져 보니까 제일 다른 게 그때는 정말 유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한 7배씩 올랐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 중에 독일 이야기할 때 근데 그 탄소 중립 정책 우리가 파리 기후 변화가 그것 때문에 2050년 맞춰놓은 것 때문에 바이든이든 독일이든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맞죠. 예. 근데 여기서 그렇게 가기 쉽지 않다니까 유럽도 지금 이제는 러시아까지 저렇게 돼가지고. 예. 아니 그리고 예. 지금의 높은 유가는 일정 기간 동안은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뭐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물건 만드는 것도 최초의 공장 터 닦으면서부터 공장 그에서 기계 다 들여놓고 물건 나올 때까지도 1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석유를 파는 거는 그거하고 또 본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탐사서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제일 최초에 아무튼 그 구멍 한번 뚫어보고 이러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최소한 7, 8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가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7, 8년 전에 유가가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낮았으면 당연히 보면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요인이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정도 유가가 얼마였냐면 40불에서 30불대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새롭게 유전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유전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네요. 그게 싸니까. 지금 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보면 굉장히 고유가 이 부분들이 뭐 러시아 이게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위에서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그 밑으로 안 내려오는 그런 국면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유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 우리 물가는 뭐 그렇게 또 급박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없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좀 용인하는 시대에 들어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가 왜 진정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00년대에 결국은 중국이라든가 80년대 러시아 같은 저희 아주 건강하고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시장에 편입되면서 모든 공산품 가격을 낮춰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선진국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가장 동의했던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치매 인구가 엄청 늘는데 이 치매라는 병이 결국은 그 병에 걸려도 인구가 줄지 않는 병이잖아요. 아, 그렇다. 간병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다 줄어드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결국 노동 비용의 가치가 비싸진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결국 올 것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80년 이후에 한 30년간 소위 새로운 그 90년대에 특히 중국이라던가 동유럽의 소위 생산 가능인가 들어오면서 전세적으로 물가를 낮춰왔는데 이 상황은 벗어난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좀 고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의 전 세계 경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이게 이 전환점을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점을 지났다. 기존의 틀과 지금이 이제 다른 틀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금융위기가 나고 한 10몇 년 동안은 비정상적인 형태였죠. 그게 정상적인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금리가 정상적인 형태로서 돌아가는 거고 비정상적으로 많이 풀었던 유동성을 정상의 형태로서 돌리는 거고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물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의 궤도로서 돌아가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여러 가지 모양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러지?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상의 형태로서 가는 거다라고 그 가는 과정이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비정상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이제 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
자, 또는 뭐 그냥 투자자 뭐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일단 부동산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 다음 날 부동산 그 다주택자 양도세 그 중과를 유예해 줄 거다. 예. 그러면 그날부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다가 맞춰서 그냥 던져버려라. 아.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최상이다라는 얘기를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되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이게 뭐 완화 정책을 필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완화 정책이 나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내나 지금 파나 나중에 파나 예. 가격 면에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없다.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뭐 그 완화 정책이 안 나온다든가 예. 내지는 또 완화 정책을 내놨는데 별로 그렇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리스크를 지금 짊어져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에서 그 파는 것이 가장 매수가에 던져라. 예, 그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센터장님은. 부동산은 이제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서요 가장 연봉이 센 분들이 PF 관련 IB 쪽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 리스크 심사를 그래도 한 10년 했으니까요. 보다 보면 느끼는 건데 정말 부동산이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 저기 지방 소도시에 구석을 가서 빌딩을 전화도 다 분양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분양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조치, 바로 정책은 들어하고서라도 뭐 강남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저렇게까지 비싸진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창고용도 투자 많이 되고 뭐 온갖 돈이란 돈은 다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최소한 그것이 그만큼의 일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부터. 수익이 그만큼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올라오니까 건설 현장에서도 원가가 안 나오는 거고요.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 집 못 지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사건이 실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려야 되는데 그 가격을 올린 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게 또 문제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부동산은 참 너무나 뻔한 말인데 아주 핵심 입지, 아주 이제 귀중품 외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시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강남 얘기하는 거죠? 뭐 강남도 이렇고 뭐 여러 가지 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 빼고 특히 덩달아 같이 올라왔던 것들은 최소한 레버지를 일으켜서 의식 주기 때문에 집은 하나 사겠다. 상관없죠. 근데 이제 굳이 여기서 부동산 쪽에 돈을 많이 태울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작년도 7월 달에 최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24% 이번에 제일 많이 그 낮을 때에 24%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한번 이제 뜨거운 꼴을 이제 본 거다. 주식시장을 빨리 봤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도 떨어지고 암호화폐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한데 다 떨어졌는데 과연 그 채권도 이제 뭐 그 금리가 올랐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부동산만 거기에서 예외일 거냐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격이 높은 겁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강하게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저런 형태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가격이 아직 떨어지지 않을 때의 논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논리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제가 주식은 뭐 이렇게 여기서 엄청 많이 올라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또 최근에 또 제게 흥미로운 현상은 너무나 다들 좀 두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제가 한 번도 주식을 뭐 이쪽 종사하다 보니까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쉬웠던 적 정말 코로나로 폭락했을 때. 그때. 지나고 보면 항상 그때가 2020년 3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망할 것처럼 떠들 때 보통 주가는 올라오고 또 새로운 세상을 외치면 그쪽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작년에 새로운 세상을 많이 외쳤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는 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 올 것 같고요. 아까 정말 센터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마치 비정상으로 가는 것이냐 오해를 하시거든요. 예. 정상화는 되는 단계에서의 좀 불확실성 노출 구간은 저는 주식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인과관계를 많이 찾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뚜렷해지는 인과관계가 뚜렷해지는 건 반대쪽의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과관계는 이거 같아요. 물가는 잡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책이 강하게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경기가 많이 망가질 것 같다. 그럼 혹시 그 가능성은 현재 그게 많이 컨센서스가 모아지는데 그 반대편의 가능성을 좀 찾아보면 어떨지.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굳이 중국 얘기도 끝냈다고 그랬던 건데 최소한 부동산보다 주식은 낫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주 심플하게 봅니다. 가격이 그래도 고점에서부터 상당히 내려왔기 많이 때문에 내려왔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나라 주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2250포인트 정도였어요. 예.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내려왔을 때 2550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30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그 주가가 2600에서부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떨어졌을 때 19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가 고점에서부터 27% 정도 하락했는데 그 해에 이익이 절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감익을 50% 정도 하고 경기가 안 좋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24%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뭐 이거를 다 정리했습니다. 예, 1시간도 안 됐는데 상반기 정리는 이 정도로 상반기에는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큰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 최악의 상황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의 이슈 오도독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윤지호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